안녕하세요, 북스런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11차 그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1차 A형 해설 강의를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동아시아 역사기행이라는 그 과목 관련된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면요. 다음은 22년 개정교육과정 동아시아 역사기행 과목 내용이다. 자, 기억의 수업 주제를 할 때 고려사항을 한 가지 써보시오. 그리고 니은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때 한 가지를 지향할 점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 동아시아 역사 기획은 예전에 한번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동아시아의 어떤 세력 범위는 그 범위를 얘기해라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제 이렇게 세력을 이제 좀 약간 범위를 확장시켜 가지고 이렇게 과목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동남아시아 쪽이 요즘에 교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역사 기행해 가지고 과목이 있고 동남아시아 쪽을 좀 강조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그 시험 문제 나올 때 동남아시아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왜냐면 이제 여기에서 한 문제 내라고 또 뭐냐면 그 평가원에서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교수들도 뭐 전공하는 그건 아니지만 뭐 여기에서 이제 책을 지져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는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자, 기획의 수업 주제로 할 때 고려사항을 한 가지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간의 교류를 이제 보여준다. 동아시아에. 자, 지역 간의 교류를 할 때 이제 어떤 걸 이제 고려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보면 중심 주변부의 전파, 확산이 아니라 서로 동등한 주체성을 갖고 교류했음을 이해한다. 인적, 물적 교류 및 기술 간의 전파가 정치, 사회, 문화, 변화, 발견을 작용을 유의한다. 교류에 의해 의복, 음식, 주거 등 생활 문화의 변화 사례를 탐구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요거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중심 주변부 전파 관리나 소 동등한 주체성을 갖는다. 그래서 동북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중국이 중심이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해서.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은 영향을 받았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중국이 이제 일본과 한국에 영향을 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한 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도 중국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서술하거나 아니면 그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인도에 영향을 받았죠. 그러니까 인도가 일방적으로 뭐 신들교나 불교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뭐 동남아시아도 인도나 뭐 그에 영향을 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서술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니은을 보면 니은의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때 한 가지 지향할 점을 쓰시오. 자, 17세기 동아시아 전쟁으로 임시병자 전쟁으로 중점을 다룬다. 자, 동아시아 전쟁은 이제 여기는 동북아시아죠. 여기는 한중일 관련된 내용인데 임진 병자 전쟁 이런 거. 그래서 임진 전쟁과 병자 전쟁의 용어는 우리가 좀 생소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한국사나 이런 데서는 임진왜란, 병자 호란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게 가치 중립적인 용어로 쓰기 위해서 임진과 병자 전쟁을 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의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고 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게 이때 수업을 진행할 때 한 가지 지향할 점이 뭐다. 요건 이제 뭐냐면 이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임시명제전쟁을 다룰 때는 전쟁 과정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자세히 보서요. 전쟁의 양상 위주로 다는 것을 지향해야 된다. 당시 동아시아 각국 간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보는 것을 지향해야 된다. 뭐 이렇게 있는데, 자, 뭐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임진왜란 같은 거면 자,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잖아.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이 싸우는 거 있잖아. 그래서 대개 보면 역사 다큐에서 다른 기존의 책들 보면 맨날 이렇게 일본하고 우리나라 싸우는 그 전쟁 과정을 주로 모시하거든요. 뭐 한산도 대첩, 뭐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단순 언급을 좀 약간 금하고, 그러니까 약간 뭐냐면 이제 좀 자제하고 주로 전제 그 동아시아 각 그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자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동아시아 각국 간의 어떤 지배 피지കൾ 그러니까 조선하고 뭐 청나라나 명나라가 사대 관계였다. 명나라가 이런 것들을 지향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금 동아시아 역사 기행을 지금 잘 보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험 끝나고 좀 볼 것 같은데 전쟁 과정 같은 것들이 별로 서술돼 있지 않은 것 같아. 잠깐 보면
그래서 이제 하여튼 나중에 보고 좀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일단은 그 교육 과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이제 뭐냐면 그 요번에 나왔던 음, 요번에 나온 게 아니라 예전에 나왔던 북위의 군전제, 그다음에 당나라 군전제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북위의 군전제가 시험에 나왔어요. 여기. 근데 그것도 사지선단인가? 예전에 사지선단 문제도 나왔고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온 것 같아. 근데 세계사 시험에서는 이제 수능에서는 좀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역사학에서도 상당히 강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죠. 자, 일단은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간은 북위의 군전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노비도 준다라는 의미에서 볼 수 있죠. 소도 주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나는 당나라의 군전제예요. 뭐 영업전이라는 내용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럼 가해 토지 한계를 기획 내용을 고려해서 쓰시오. 그래서 여기 이제 북위의 군전제 같은 경우에는 노비도 양인의 규정에서 뭐냐면 받는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뭐냐면 노동력 따라 지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노비나 농우에 따라서 호족들이 더 많은 토지를 지급하는 거. 왜냐면 호족들의 토지를 무시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호족들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때 추인을 해주기 위해서 노비나 그다음에 농우 같은 것까지 합쳐가지고 그냥 땅을 분배하는데 이용했다. 뭐 분배보다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균전제는 호족들의 대토지 소유를 제한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걸 이제 뭐냐면 제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이제 예전에 호족들의 토지가 국가 밖에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 통제 안으로 들어온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야. 실질적인 거와 그러니까 표면적인 거와 실질이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한계라는 거는 목적에 비춰서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 줄을 좀 약간 이렇게 더 칠게요. 왜냐면 이제 답은 노비도 있고 이게 농어도 있잖아요. 속하는 농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치는 게 좀 완벽하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꼭 답안하고 일치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나의 토지지들 붕괴가 사회경제적 배경을 쓰시오. 그러니까 당나라의 이제 군전제가 왜 붕괴된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교과서라든지 뭐 신동기라든지 뭐 그게 다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평화에 오는 인구 증가와 관료 귀족들에 의해 미의 개간지 점유, 사원전의 증가와 간전의 사유화로 인해서 토지 사유화가 촉진됐다는 거. 군전 농민이 생활이 궁핍함에 따라서 매매가 금지되어 있는 구분전이나 영업전을 매각하면서 귀족이나 부호의 대토지 수가 더욱 촉진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다음은 기읍과 니은의 왕조를 각각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일단은 이제 여기 동남아시아 왕조 변쳐 있는데, 제가 이제 동남아시아 내를 문제를 낸 게 뭐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동아시아 역사 기획에 동북아시아도 있지만, 외연이 확장돼서 동남아시아도 있거든요. 혹시 몰라서 내는 거야. 예. 원래 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나왔던 게 몇 년도에 나왔냐면, 그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10년도인가? 2010년도? 그래서 그 동남아시아 단독 문제 나오고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교육과정,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이 동남아시아 쪽이 이제 약간 부각이 됐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내봤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동남아시아 왕조 변처 있는데 되게 복잡해. 근데 제가 동남아시아 역사들도 잘 모르군요, 솔직히 말해서. 중국사는 좀 아는데 여러분이나 나나 이제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그냥 교수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교과서나 이제 좀 보고 그 정도인데 되게 복잡한 역사야. 그래서 미얀마부터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수많은 역사들이 있고 수많은 왕조들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 입장일 때는 이게 동남아시아 쪽이 지옥이라고 하고 인류학자들 볼 때는 아니 천국이에요. 왜냐면 연구거리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볼 때 우리가 동남아시아라고 이렇게 범주도 묶어가지고 이제 패키지로 배우니까 이게 복잡한 거지. 솔직히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이렇게 개별 국가 단위로 해가지고 하나만 집중 좀 하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는 이제 뭐 여러 왕조 교체도 있고 이 나라도 왕조 교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라고 해서 이제 패키지로 이렇게 탁 접근해갖고 보니까 이게 많은 거야.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배우려고 하니까 복잡한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그걸 동남아시아 한 역사를 하나하나 배우기는 그 뭐냐면 가성비가 떨어지죠. 지역 전문가도 아닌데. 음, 좀 그렇게 있어요. 자, 하여튼 그 내용을 볼게요. 여기 뭐 동남아시아 나오면 뭐 크게 물어볼 건 아닐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냥 왕조의 이름 정도만 좀 물어볼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북부 베트남. 보통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남부 베트남하고 북부 베트남이 좀 다르거든요. 그 북부 베트남은 중국의 문화를 영향받았죠. 중국에 오랫동안 이제 식민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남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좀 인도 불교나 뭐 신두교나 이때 불교라는 것도 인도화된 불교고 요 북부는 중국화된 불교죠. 인종적으로 좀 달라졌던 거.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이렇게 뭐냐면 따로따로 전개됐어. 근데 이제 이런 북부 베트남과 남부 베트남이 하나로 통합된 것이 레왕조 때야. 레왕조. 레왕조 때 완전히 남북 베트남을 이제 합치고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하고 있죠. 자, 하여튼 북부 베트남 관련돼서 내용을 보고 있는데 북부 베트남에서도 민족의식이 제일 강했던 때가 어떨 때냐? 뭐냐면 쩌낭조야, 쩌낭조. 이 쩌낭조가 세 번에 거쳐서 몽골 침략을 받았으나 모두 격퇴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민족의식이 높아졌는데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약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몽고족의 침입을 받으면서 종전의 일통삼한적 의식이 해체되고 우리 민족이나 어떤 민족의식이 형성되고 그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강군이라는 존재가 부각되면서 상공역사에 기록이 됐잖아요. 요거가 이제 역사적 맥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등장한 쩌낭조는 그 당시 그 역사서를 대월 사기를 편찬했다. 그때 대월 사기를 뭘로 편찬했냐면 쭈노 문자로 포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쭈노 문자는 좀 이름을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이거는 베트남에서 만든 독특한 문자예요. 그래서 한자를 번역했다고요. 예. 근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제 베트남 문자는 아니죠. 예전에도 그 공산의 기초문에 나왔죠. 지금 사용하는 쭈는 그 문자는 쭈는 문자가 아니라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과정에서 만든 문자죠. 그래서 알파벳을 이제 본따 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 뭐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름을 까먹었어.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성조가 있어요. 근데 중국의 성조가 사성, 그러니까 그 북경어를 바탕으로 사성이고 저 강동어는 팔성이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16성, 성이 더 많아, 성조가. 그래서 이게 글을 쓰면서 여기 영문자 쓰면서 여기다 표시해 놓더라고요. 이런 문자를 써. 근데 예전에 쭈너 문자가 쓴다. 이 쭈너 문자도 들어보니까 좀 한자형 방향이기 때문에 약간 이도하고 비슷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 그래서 널리 전파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자, 하여튼 이 쩌낭조와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고 쩌낭조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10년도 기출문제. 근데 이 10년제 기출문제 좀 잘못된 게 뭐냐면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남북 베트남의 이제 뭐냐면 통일을 쩌낭조 때도 기술을 했거든요. 원래 이거 오답이에요. 근데 이게 정답을 해놨다고. 여기 어차피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는 답이 공개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냐면 이게 왜 오답이냐면 앞에도 얘기했지만 쩌낭조까지는 뭐냐면 남북 분열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물론 쩌낭조가 이제 그 남쪽 그 남베트는 참파는 이제 계속 공격했지만 분열됐다가 실제 통일된 거는 레왕조 때야. 레왕조 때. 그러니까 레왕조 때 얘기를 쩌낭조 때 써놨어. 그게 문제가 있어. 예. 제가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 그 오류 이제 체크방 올 때 올려놓을 텐데 기출 분석을 해보면 좀 약간 틀리게 내는 게 있어요. 어. 왜냐면 교수님이 다 모든 부분을 전공한 게 아니잖아. 자기도 잘 모르는 거는 되게 교과서라든지 그걸 이제 어디 참고 자료를 했는데 뭔가 그 참고 자료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발생이 되거든요. 예.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다음에 나를 보면 인도네시아 역사죠. 그래서 보로부두르 사원은 인도네시아 무슨 왕조가 세웠느냐. 자, 이 보로부두르 사원은 예전에 사지선단 문제에 한번 나왔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승불교가 널리 유포됐다고 했죠. 근데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거고, 뭐냐면 소승불교라고 하면 좀 잘못된 거죠. 상자부 불교라고 하는데, 하여튼 상자부 불교에도 대승불교가 유포된 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보도부두 사원은 소승이 아니라 대승이에요. 대승. 좀 특이하죠. 그래서 요때 이 보도부두 왕조를 보도부 사원을 세운 왕조가 뭐냐? 사이드에도 왕조다. 음, 뭐 사이드드 왕조의 구체 역사가 어떤가는 공부할 필요 없고 그냥 이런 왕조가 있고 이런 왕조가 보유부도 사원을 세웠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아까 얘기했처럼 지역 정무가도 아니고 그러면 그 이상 더 이게 나오면 어떠냐? 자, 틀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맞죠? 예. 근데 제 생각에 지금 뭐 들어간 출제 교수님 볼 때 아마 낸다고 해도 그냥 교과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 왜? 자기도 잘 모르거든. 자기도 책 보고는 교과서 보고 내는데 어떻게 깊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기 전공단인데.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원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좀 믿었죠. 근데 이제 이슬람권을 교육하면서 지금은 이제 이슬람을 믿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슬람을 제일 많이 믿는 국가가 어디냐면 저 중동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슬람을 잘 믿고 있는 국가가 제일 많이 믿는 국가가 뭐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6천이고 거의 99%가 뭐냐면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요. 물론 착실히 믿고 있지는 않지만 이슬람 믿고 있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을 보면 기획사건을 써보고 기획사건 직후에 청가 1번이 맺은 조약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번 경성사건 4번은 그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대1번 항제는 깊게 생각하면서 이에 특별히 정권대사였던 백작 이노우의 가회. 이 사람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노우의 외교 관련된 내용은 일본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다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이제 뭐냐면 또 공사관으로 파견되었잖아요. 요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일본이 마침 피해를 입은 것처럼 서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뭐 여기 일본의 대사관을 파괴한 거나 뭐 이쇼바쇼의 대의를 살해한 거나 뭐 등등등등 이렇게 기술이 돼 있고 요걸 이제 보면 이모군란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모군란 아니에요. 예. 이건 이제 뭐냐면 492년 11월 24일 이게 뭘까요? 1884년이야. 예. 그래서 요때 뭐가 일어났냐면 갑신전변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개국이라는 것은 조선이 건국한 1392년부터 해서 날짜 계산을 해갖고 492년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갖고 요게 이제 비슷한 것 같지만 요 출처를 보면 이게 아니다. 그러면 요거는 무슨 조약이냐면 한성조약이에요. 한성조약. 음, 한성조약.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성조약은 갑신전변 때 이제 맺어진 조약인데 갑신전변은 일본이 물론 그 정부 차원에서 도와준 건 아니지만 일본 공사관이 나름대로 이제 병력도 파견하고 같이 가담해 놓고는 왜 이런 그 뭐냐면 그것을 썼냐? 요거는 뭐냐면 이게 청나라가 이제 일본이 간섭한 걸 추궁할까 봐 자기도 피해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갑신전비 끝난 후에 이제 민중들이 봉기해가지고 일본 이제 타격을 받았지만 큰 피해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우리도 피해자다 가해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 청나라의 추궁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사건은 그게 뭐냐면 임오군란이 아니라 경성사고는 이게 뭐다? 갑신전변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볼 때 잘 모르겠다 하면 이 출처를 잘 보세요. 출처에 답이 있는 게 은근히 많거든요. 예, 답이 있는 게.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볼 게 이제 청과 일본에 맺은 조약 내용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이때 이제 갑신전변 때 맺은 그 조약 내용이 텐진 조약이죠. 텐진 조약. 그래갖고 이제 여기 있는데 텐진의 내용이야. 그러면 그 당시 청나라는 일본의 이런 개수작, 그러니까 이제 한성조약을 맺어서 자기가 이제 피해자다. 이런 개수작을 믿었을까요? 물론 청나라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고 있겠죠. 근데 믿는 척했어. 어차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청나라는 청벌전쟁 중이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외교적인 협력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던 거야. 예. 그래서 그 당시 조선 내 이제 청해군대 공식 철수 그리고 청국과 일본이 배제된 제3국의 군사군관이 조선군을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청과 일본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때 상대를 미리 통보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대표적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죠. 여기 음, 요거하고 요거는 잘 모르실 거고 네. 그다음에 저도 이거 잘 몰랐어요. 요거는 제가 자주 찾다 보니까 문제를 낸 거고 요게 이제 두 가지 1번하고 3번은 이제 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뭐가 일어났다? 청일전쟁의 어떤 발달 배경이 됐던 것이 이거죠. 그래서 청나라가 일본에게 이제 뭐냐면 군대 파견을 요청하니까 일본도 군대를 파견하려고 요청을 하려고 싶은데 한성조약이, 그러니까 탱진조약에는 그 내용이 없는 거야. 통보받은 측이 자동으로 군대 개입을 이제 파견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국민 보호라는 그 재물포 조약에서 따와가지고 군대를 파견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고요. 자, 요거 한번 좀 볼게요. 자, 이 한선조약 내용 보면 정변을 주도했던 급진기합파는 일본 공사관에 피신했다가 일본 사상자가 승기자 왜냐면 민중들이 이제 여기 좀 분노해가지고 공격한 것 같아. 그 책임을 물어 조선정부와 한성조약을 맺고 배상금과 공사관 신축비를 반환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볼게요. 5번. 자, 요거는 항전과 관련된 내용이야. 한약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조선시대 한약 관련된 내용들, 항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요거는 이제 심부셈에 있는 내용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요게 좀 약간 어려워. 심부셈은 그, 아, 항전의 유형을 두 가지 나누고 있거든요.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을 나누는데, 이건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해요. 예. 그래서 뭐 자세한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한번 관련된 내용들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문 여기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그냥 답을 확인시켜 주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고 깊이 있는 강의는 제가 이미 이제 그 강독각이라든지 그런 강의에서 했거든요. 가지고 그래서 강의까지 들을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잘 모르시면 제가 출처를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출처를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에 들어갈 것은 항전이라는 거예요. 항전. 그래서 항전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신앙과 불양 사이에 이제 뭐냐면 그 싸움이죠. 그래서 여기 싸움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서 불양과 신앙을 막론하고 다시 본업의 유생일로 임금께 아들을 해갖고 이런 것들 이제 싸우니까 얘들 말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정부가 이제 이랬던 조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항전이고 기획의 유형의 특징이 있어라. 그래서 이제 그 항전의 유형인데 보통 이제 그 심부세면은 항전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때 이제 유형은 두 번째 유형이에요. 그래서 한 건이 강건에 예속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항임을 둘러싼 우리가 아는 신구항의 대립이죠. 그래서 대개 이제 교과서에서는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국악에 대해서 이제 서술돼 있죠. 예. 자, 그다음 미은의 배경으로 발생한 사회 문제를 쓰시오. 자, 여기 니은은 향임의 권한이 백자와 함부로 날뛰는 조직. 향임이라는 것은 한양의 자수별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자수별감이 그 당시 그 총익제 아래에서 또는 공동납제가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면세 특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항임직이 올라가게 돼. 이들은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세금을 대신 걷어주면서 거기에 이제 면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어떤 놀러 가는데 총무가 맡아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무한테는 회비를 면제해주는 그런 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항이 상당히 사회 문제가 야기됐어요. 예, 그래서 그날 항임제를 두서 매항이 있다. 그래서 매항이라는 용어도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교과서에 나오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고, 당시 항촌 질서의 특징을 디귿 활동과 관련해 기술해 보시오. 자, 보통 이제 16세기 같은 경우에는
사족들이 항촌을 질서를 장악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17세기까지 후반까지 갔다가 점점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넘어가면서 중앙 집권을 강화되면서 이게 이제 사족 질서가 무너지게 돼. 대신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수령과 그 밑에 있는 그 뭐냐 아전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 당시 수령과 이서친 등 동만은 신양계층과 연결되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질서가 등장하냐면 수령, 이, 향 이렇게 이제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양들이 강권과 결탁되면서 이런 질서가 오면서 중앙 집권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양은 황청사에서 독자적인 어떤 권력 구조를 만들었냐 예전에 사족처럼 그게 아니죠. 이들은 단순히 그 수령과 이서 밑에 들어가면서 부세자문기고 역할로 전락이 됐다. 이 독자적인 항존 질서를 만들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매양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매양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정조 시기 때 이제까지 항임을 지낼 수 없었던 층들이 대거 항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즉 경제를 가지고 있는 요국민들이 수령의 비원에 항전에 주축이 되면서 있었던 것이다. 근데 이들은 이제 합법적이나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양반의 지위를 샀잖아요.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사실은 당대 항제를 두고 매양 또는 매임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중학교 역사교육 협의의 내용이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딱 보시면 알겠지만 04년 기출 문제를 좀 응용해서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항 대비적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문제 한번 내봤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단군 신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의 내용이 있죠. 문제 풀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니은의 입각에서 기억 내용을 번역해서 제시할 거. 이렇게 보면, 자, 이항 대비적인 개념에 입각해서 기억 내용을 번역할 것. 자, 이항 대비적은 이간이 제시했죠. 그래서 이제 이 이간의 심정이 뭐예요? 가르치는 방법만 달리하면 모든 대상이든 가르칠 수 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애들까지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이항 대비적 개념을 제시한 거는 영역 중립 이론을 반대하는 거야. 연령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 뭐냐면 역사가 그 가르친 게 한계 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가서 영역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추상적이고 이게 복잡한 걸 가르칠 수 있고 그때는 못 가르치고 주로 이제 얘들은 이제 뭐냐면 그 어떻게 가르치냐 이게 이제 또 연결된 것이 그 한경학대법에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근대사부터 가르치고 뭐 고대사는 어 그 나중에 가르치나 뭐 이런 논인데 이거는 이게 반대했던 거죠. 초등학교 애들도 뭐냐면 상고사에 해당하는 뭐냐면 그 이런 그 방건조선 얘기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인데 자 그럼 항운과 호랑이 관계 어떻게 이제 했냐 이렇게 설명하면 얘들이 못 알아듣죠. 예. 왜냐면 그 못 알아듣는다는 게 얘기가 주의할 게 뭐냐면 얘들의 인지 연령 발달 단계가 그 뭐냐면 그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삶의 경험 짧잖아. 그리고 이제 배울 만한 그 환경도 그러니까 누적 그 배움의 지식도 짧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들 자체가 이제 그냥 적게 살았잖아요. 짧게 살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배경 지식을 잘 모르는 거야. 그럼 배경 지식을 모르는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얘들 수준에 맞게 이제 가르칠 수 있는데 예를 성급한 호랑이와 참을성 있는 곰이 동굴에 갇혔다가 호랑이는 기회를 채우지 못하고 도망가고 곰은 약속을 지켜 항우가 교했다. 그러니까 분석적 서술 방식보다는 이렇게 내러티브에 입각한 것을 통해서 애들을 가르쳐야지 더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예. 자, 이거는 이제 언제 나왔냐? 04년도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그 이야기가 니은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쓰시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어떤 역할을 이제 수행하냐. 앞에서 이제 그 이야기, 아까 얘기한 이야기가 니은의 이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이해되어 있죠. 그래서 이야기 내용을 선택하고 조직하는 기준이며 어떤 이야기의 전개 과정의 구조적 줄거리가 된다.
이양 대비적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양 대비장관이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 이 파란 책 내용도 이제 그 갈색 책에 있는 논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줄여서 얘기한 거요. 그래서 그 이항 대비적에 입각해가지고 이제 교수학습 모델에 관련된 내용, 이거는 이항 대비적 내용을 가지고 교수학습 모델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어. 그 내용이 그래서 이제 이게 낭만적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낭만적 모델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게 있고 니은 관련 내용을 한 가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중고등학교 학생들 연령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을 반영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양 대비적 외에도 그 디귿의 앞에 이제 아까 낭만적인 그 모델은 그 뭐냐면 중고등학교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을 이제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 학생들은 영혼을 가지고 뛰어난 인간적 자유에 관심이 많으며 이야기를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려고 하고 광범위하고 맥락에서 이야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낯설고 간탈스럽거나 신비스러운 내용일수록 학생들이 지적 활동을 촉진하면서 다른 학생의 삶 속에 구체화된 이야기일수록 학생들의 이해가 빠르다. 얘들 이간의 연구야. 예, 중고등학교 대상을 할 때 요거는 초등학교고 중고등학교 애들도 요런 이제 이양 대비적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요걸 할 땐 이렇게 낭만적인 모델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거야.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관련된 이제 갈색책 내용을 찾아보셔서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양 대비적 관련된 내용은 지금까지 2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분의 문제 물어볼 때는 좀 심도 있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갈색책의 이양 대비적 관련된 그 학습 모델에 관련된 내용도 파악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낭만적 모델 관련된 내용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원리들을 종합해 그 초중학교, 중등학교 활성화할수 있는 이야기 여러 가지 교수 모델이 있는데 그중에 이야기 형식 모델은 8살까지 아우동에게 하며 낭만주의 모델은 8살에서 15살까지 접한다. 그래서 이야기 형식의 모델하고 낭만적 모델인데 그러면 낭만적 모델은 이야기 모델이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를 중심으로 한 거고 낭만적 모델은 뭐냐 이야기 형식으로 하되 여기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 해서 이렇게 이름이 갖다 붙여진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자, 다음은 중국 근현대사 관련된 내용이다. 현대사 관련된 자료다. 자, 그 다음에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다 읽으면 목이 가기 때문에 각자 읽어보시고 요거는 되게 유명한 문건이죠. 이거는 뭐냐면 사령부를 포괄하라. 그냥 목대통이 이제 만든 문건이잖아요. 일종의 대자보가 그 당시 유행하니까 자기도 대자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사령부를 포괄하는. 자, 이때 사령부라는 것은 누굴 의미한가요? 사령부는. 사령부는 누굴 의미하죠? 여기는 그 당시 이제 실권파들. 그러니까 윤석이, 르사우치, 이거 등소평 이런 사람들이죠. 등소평.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실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당시 대학진 운동위에 퇴진했던 그 모태tung 대신에 이 뭐냐 윤석열 루사우치가 뭐냐면 개혁을 했죠. 그래서 모태통이 했던 대학진 운동 때 그 완전히 경쟁이 망쳐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요소를 받아서 시장 경제적 요소를 받아들여갖고 그 당시 이제 어 뭐냐면 그 조절 정책을 해요. 조정 단계 정책을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이제 그 모태동 입장일 때는 마음에 안 든 거야. 어. 또 이 사람들 권력을 잡다 보니까 권력욕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모태동 입장일 때는 마음에 안 든 거죠. 예. 특히 이 루살치를 되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윤석이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령부는 어 이렇게 자본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이런 누설치와 그 다음에 모태 그 마오쩌둥을 모태통이 아니죠 등소평 예, 등소평을 타다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1966년에 이제 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문화대혁명이 일어난 해거든요. 10년 동안 모태통이 뒤질 동안 문화대혁명이 진행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붙고요. 그 다음에 건국이의 당과 몇 가지 역사적 결의 문제가 있는데 자 이게 뭐냐 하면요.
자, 이 건국의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 결의는 11기 육중대에서 이제 뭐냐면 그 발표했던 거거든요. 보통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역사적인 결의를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세 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1차는 1940년인가? 그때 40인가 41년에 모태똥이 있죠. 그래서 이 모태똥이 거기에서 이제 신민주주의 이론을 제시하면서 종전의 왕명 같은 소련파들을 이제 비판하면 그 역사적 결의를 했고요. 두 번째 역사 결의가 11기 육중전 때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등소평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집권한 이제 이런 그 세력들이 종전의 문화대혁명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예. 마오쩌둥은 이제 문화대혁명과 대학정론 마오쩌둥 실책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잖아요. 요 관련된 내용이고 세 번째는 1921년인가 그때 시진핑이 또 새로운 역사적 문제 결의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 문제 결의가 딱 하면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근현대에서 어떤 관점이 이제 뭐냐면 그 이때 만들어진 근현대에서 관점이 그 어디에 그대로 반영되냐면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 그래서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 문제를 딱 결의해갖고 중국 공산당이 딱 확정 지으면 나머지 뭐 대학교나 중고등학교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공식적인 역사관이 되는 거야. 나머지 유교는 아주 배제를 했고요. 어, 그래서 조지 오리 1984년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어, 과거를 지배한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이 말 자체가 이제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를 이렇게 독재 정부가 역사를 이제 조작하고 그 뭐냐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걸 비난하는 건데 중국이 지금 그래요. 예. 자, 하여튼 그 역사적 문제 결의에서 뭘 제청했냐면 모태똥이 종전에 없죠. 걸 평가했죠. 그러니까 모태똥이 뭐냐면 70%는 상당히 좋은 일을 했다. 그렇지만 30%는 실수했다. 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업적이 뭐냐면 이거는 모태똥이 이제 뭐냐면 중국을 다시 일으켰다. 중국이 제국주의 국가부터 이제 뭐냐면 침략을 받고 피폐할 때 중국 공산당을 주도해서 이걸 뭐냐면 중국을 다시 흥기시켰다. 그리고 30%의 가오가 뭐냐면 모태똥이 대학지 운동하고 마오쩌 그 당시 이제 뭐야 그 문화대혁명이 중국 인민들의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거야. 그렇지만 모태똥은 요 70%가 훨씬 많다. 그래서 해서 했는데 이걸 03, 07 가삼이죠. 예. 그래서 07 가삼을 해가지고 모태똥은 우리의 영수다. 이렇게 이제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30%는 여기 앞에 얘기할 점 등속 대학증 운동가 그 당시 이제 그 명예운동, 문화대혁명에 대한 비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요것만 보고 모태똥을 비난하잖아요. 근데 중국인들은 요거는 이제 얘네 모태똥이 실수한 거고 요걸 되게 강조해. 그래서 지금 중국 가보면 모태똥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 그래갖고 마오쩌둥 욕을 하면 국벌 비난을 받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 1962년에 이은 인물이 이걸 볼게요. 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의 공통점이 들어간 문건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이거야. 그래서 이제 사정부에 표기하라 그 내용이고 디귿 인물을 쓰고 디귿 인물이 가히 전에 실시했던 경제정책을 한 걸 쓰시오. 그 당시 이제 유사우치의 경제정책 조정 단계 그러니까 이제 시장적 요소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대학진과 인민공사 정책을 수정해 생산 목표 속도를 완화하고 인민공사 규모를 줄여서 25에서 30% 총각 수주 합작사에 권한을 위임했다. 3자 1포 경제 5%의 개별 농가가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는 땅과 자유시장 손익은 자기 분다가 그 국가의 생산 청부제로 그 당시 이는 정책으로 개별적인 경제 주체 운영폭을 확대하면서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래서 중고의 위주도 투자로부터 벗어나 농업 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저축률을 낮추고 소비 생활을 증가에 활용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의 기업은 경영의 자주성을 높이고 합리화를 도모했다. 뭐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이제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962년에 니은 인물이 디귿의 견제역에서 제기한 이론의 주요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서 니은 인물은 이제 누굴까요? 여기서 마오쩌둥이죠. 예. 마오쩌둥이 그 당시 기획을 윤속이죠. 윤속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제기한 이론이 뭐냐. 자, 이게 뭐냐면
가독이 투쟁 이론이야. 그래서 지금 사회주의 혁명이 그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자본주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 안에는 자본주의를 타파해야 된다는 거야. 그때 자본주의 주자판하고 지칭하는 세력들은 누구겠어요? 그 당시 1966년 이전에 집권파들, 윤석이, 등소평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가독이 투쟁 이론 등등 해갖고 이 이론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윤석이를 공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이는 문화대혁명 때 이제 뭐냐면 홍위병한테 도리도리 다니다가 육비 생활했다가 암에 걸려서 이제 죽죠. 그 다음에 등소평 같은 경우에는 하방하죠. 그 시골에 가서 그 열심히 이제 모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열심히 이제 공장 노동 일을 하다가 농장 일을 하다가 다시 1973년에 복권돼요. 그래서 윤석이 같은 거나 등소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 대통령이 좀 높이 평가했어. 이 사람은 전쟁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그 국민당을 투쟁하는 과정에서 그 옆에 있었던 자기 이제 친구 같은 존재였고 그 다음에 또 그 뭐냐 등소평이 실무적 이들 상당히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등소평이 경고하는 차원에서 하방을 시켜서 이제 좀 고생을 시켰지만 또 거기에 이제 필요하니까 다시 등용을 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8번은 백년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야. 자, 백년 전쟁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전투나 조약 같은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투나 조약 같은 내용도 그 서양사 강자라든지 서양사 개론에 있는 걸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거든요. 예전에 그와 관련된 문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 백년전쟁에 관련된 자료인데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백년전쟁 그 초창기 때 내용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랑스 왕이 잡혔잖아요. 장이. 그래갖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뭐냐면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브레트니 조약이에요. 브레트니 조약.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 이제 태자인 샤르 7세죠. 나중에 샤르 7세가 왕세자의 어떤 권한이 박탈당한 조약인데 요 조약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뚜루아 조약이죠. 뚜루아 조약. 예, 죄송합니다. 예. 요 단은 이제 뭐냐면 백년 전쟁 말기 때 얘기해요. 그래서 백년 전쟁 말기 때 영국과 프랑스가 범민이 잉글랜드군이죠.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싸웠는데 이때는 이제 프랑스군이 뭐냐면 총표를 이용해 갖고 이제 영국군을 격파했죠. 그래갖고 이때 여러 전투 중에 1450년 노르만디에 무슨 전투가 있었냐면 포로모니 전투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때 이제 전투 내용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가조약 내용 아까쯤 얘기했고 기획 관련된 조약 체결 시 프랑스의 내부 세력 내용을 쓰시오. 자, 이때 이제 뚜와 조약이 이제 체결 시 오르란가와 부르공가가 대립을 하고 있었어. 그 오르란가는 이제 그 당시 프랑스 쪽에 붙었고 부르공가는 이제 그 당시 영국 쪽 잉글랜드에 붙은 상황이었죠. 그냥 니은의 전투 명칭은 포로미니. 그리고 그때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앞에 총포효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하양 무기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그런 것들 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 5번을 이제 볼게요. 5번을 보면 자, 1450년 노르만디의 포로미니에서 전투를 마지막으로 잉글랜드군은 거의 물러갔다. 그래서 포로미니 전투에서 잉글랜드군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들판에 진을 쳤고 프랑스 군대는 과거와 달리 새로운 전술을 사용했다. 그래서 예전의 전술은 뭐냐면 얘네들이 기사들이잖아요. 초창기 때는. 그래갖고 이 중무장 기사들이 공격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돌진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객 같은 건 들어가면 바다에서 내갖고 기어 올라가는데 당연히 여기 기다렸던 영국이 이제 뭐냐 장구를 통해서 격파하는 시스템인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 말기 때 들어가면 상비군 체제를 마련해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보병 중심이죠. 그리고 나서 상병을 바탕으로 보병 중심으로 해갖고 왜냐면 대포와 총을 사용해서 영국군을 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을 했다. 영국은 장궁의 사정거리가 유효사거리가 100m, 200m 안 되는데 총포요 대포나 뭐냐면 총을 사용하면 유효사거리가 1000m, 2000m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군 입장일 때는 뭐냐면 100m까지 이제 들어가야지 저를 공격할 수 있는데
프랑스군 입장할 때는 1000m, 2000m 밖에서 미리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원거리 무기인 총이나 대포를 통해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9번을 볼게요. 9번. 자, 9번은 이제 내용을 보면요. 다음은 세계사 수업의 한 장면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요게 이제 뭐냐면 혁명 시기 때 이제 국민 공예 시기 때 마리 앙뚜아네트를 끌고 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요 내용을 볼게요. 박 교사가 자, 지금까지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형제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왜 죽어있을까요? 자, 학생이들 보면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치스럽고 국민이 빵을 달라고 요구할 때 케이크를 먹으라고 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미움을 많이 샀다. 자,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런 말을 한 적 없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혁명청에서 만들어놓은 페이크야. 특히 마리 앙뚜아네트가 국민들에게 욕을 얻어먹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스트리아 왕녀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프랑스인들이 되게 안 좋아했어. 왜냐면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는 오랫동안 패권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안 좋아했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프로이센이라는 새로운 적이 나와갖고 어쩔 수 없이 손을 맺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전략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 테레지의 그 막내 때였던 마리아 앙투아네트가 여기 프랑스로 시집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좋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만들어지고 했는데 마리아 앙투아네트가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이거는 루소가 한 그 뉴스의 작품인가? 저 정확한 작품을 모르겠는데 뉴스가 했던 말이야. 뉴스가. 그거는 뉴스는 그 마리아 앙투아네트가 이제 그만할 때 그 마리아 앙투아네트는 나이가 어 그 꼬마애 한 7살 8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앙투아네트를 이제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지고 얘기한 건데 이런 말을 직접 한 거죠. 예, 그렇게 했다고. 자, 하여튼 마리아 앙투아네트는 오스트리아 hab스부르크 왕가이고 그리고 hab스부르크는 오랫동안 프랑스의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프로이센 견제에서 전략 결혼을 했고 이란 사주 때 그녀가 오스트리아 왕녀 출신이기 때문에 이웃이 믿음을 받았던 거고 이런 민중들의 미움을 또 혁명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여러 가지 페이크를 이제 만들어냈죠. 예, 가짜 뉴스를. 그래서 그 선생님 이야기 도중에 프랑스 대공사 목걸이 사건인데 목걸이 사건은 이제 예전에도 한번 기출문이었죠. 마리 앙뚜아네트 이름을 팔아가지고 사기를 쳤던 건데 마리 앙뚜아네트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민중들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 사기를 쳤다고 이제 믿고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통상 알고 있는 프랑스 대혁명 원인과 구제도의 모습을 거리가 멀어집니다. 자, 이 목걸이 사건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뭐냐면 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프랑스 왕실과 마리 앙뚜아네트의 미움을 가중시켰죠. 그래서 이게 우연적인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이제 많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할 때 항상 뭔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의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물론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사건도 있지만 우연적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17년에 그 뭐 누구죠? 박근혜가 그 당시 이제 뭐 그 태블릿인가? 거기에 뭐 이상한 걸 해갖고 그 해서 박근혜 그 누구였죠? 순실이 그 누구 이름 까먹었다. 박근혜 옆에서 좀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태블릿 PC가 발견되면서 우연히 발견되면서 완전히 이제 큰 폭풍이 나서 그 결국 박근혜가 물러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역사적 사건은 어떤 거창한 원인이나 배경에서 일어난 것도 있지만 아주 사소하고 우연적인 사건으로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황명세력 때 마리아한테 제가 안 좋은 소문을 만들어 정치를 이용했기 때문에 마리아한테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외관 난자를 바람 피웠다. 자기네들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런 식으로 없는 사실을 확산시켜서 왕실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뭐냐면 의도적으로 폭발시켰습니다. 이렇게죠. 예. 디어스가 잘못했네. 자, 맞습니다. 그럼 제시된 그림자를 이용해서 마리아 앙뚜아네트의 심정과 그녀가 바라보는 대중들의 생각을 글로 써보기로 합시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구성주의에 입각할 때 기억의 발언을 제공해 주는 건 무엇일까?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뭘까? 그러면 기억은 뭐냐면 박 교사가 마리아 앙뚜아네트의 어떤 배경적 지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했고, 그다음 학생들은 이제 뭐냐면 내러티브, 평상시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잘못된 알고 있는 내러티브를 시정할 수 있는 것들이 제공했죠. 이게 이제 맥락이죠. 맥락이라는 거는 어떤 배경이나 이런 그 연대나 등등 어떤 사건에 대한 어, 그 지식을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쓰시면 되고, 자,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을, 학생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이 뭘까요? 자, 역사적 이야기가, 역사가 이야기 형식의 역사가 이야기 형식에 담겨진 가공만이 아니라 증거를 바탕으로 한 실제 내용과 이에 대한 탐구의 결과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은 다 팩트를 기반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뭐 후유세 견제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보고 역사가의 어떤 분석을 바탕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기존의 역사학적 설명 방식을 쓰시오. 자, 여기 보면 역사는 목걸이 사건처럼 우연에 의해 큰 사건을 발생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이제 근대적 역사학의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중에 마지막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항상 그 역사는 계기적 인과관계, 기원이 있고 뭔가 원인이 있다.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거에 맞춰 인과관계에 따라서 서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근대적 어떤 역사 서술의 어떤 전제 조건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올 때는 그 당시 최순실 갑자기 생각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박순실이 아니라 최순실이야. 얘기하다 보면 잊어먹어. 저기 기억이 안 나. 그 최순실이 박근혜를 이제 뭐냐 뒤에서 조종해서 했던 것들이 그 태블 PC에 그 담겨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려졌잖아. 우연에 의해서 마찬가지야. 그래서 세상에 이제 모든 그 사건과 이유는 항상 그게 뭐냐면 그 원인만 있는 게 아니라 원인이 없는 것도 많아요. 어.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우연적인 어떤 사건들을 사람들이 뭔가 원인이 있다고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들어낸 것이 음모론이야. 음모론. 그래서 음모론을 그릇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사건이 나면 뭔가 그 우연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항상 원인과 뭔가 있다고 막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놓고는 그왜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음모론이 그 뭐냐면 사람들의 어떤 답답함을 채워주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크 뉴스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역사학 설명 방식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계기적 인과관계, 기원에 대한 탐구를 해야 된다. 그 인과관계의 법칙에 따른 원인과 기원을 추적하는 의미의 통일성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요걸 비판해서 나타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요거 내용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의 학습 효과를 한 글 쓰시오. 그래서 그럼 제시된 그림자를 이용해서 마리아 앙뚜아네트 심정과 그녀가 바라본 대중들의 생각을 글로 써보기도 합시다. 이렇게 있죠. 이게 안 맞네. 여기 좀 약간 삐져나온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림자를 어떻게 뭐냐면 이용해서 학습자를 이용할 것인가, 교수 학습 방법을 이용할 것인가, 그 내용이거든요. 거기 이제 보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그림을 보고 뭐냐면 대중들의 생각을 글로 쓰는 거야. 근데 또 다른 거는 글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좀 보면요. 어떤 학습 효과가 있냐? 학생들 역사 해석이나 역사적 상상력 그리고 표현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이다. 역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성격이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다. 이걸 쓰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그 뭐냐면 녹색책이 있어요. 제가 표현인데 그래서 최근에 교수님들 중에 그 뭐냐 그림하고 사진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 학습자 중에. 그래서 이분이 꼭 들어가시면 그림과 사진을 꼭 내더라고. 그래서 그림 사진 쫙 나오면 이분이 들어갔구나. 여자 교수분인데 요 분이 들어간 걸 딱 느낄 수 있어. 딱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이 들어가면 문제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 어. 하여튼 그래요. 요즘에 역도론이더니 왜 역도론 문제가 너무 알 수 없는 문제들을 되는 것 같아요. 뭐 선문답 답변하는 식으로. 그냥 그런데 자, 하여튼 넘어가죠. 예.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은. 자, 이거 10번 문제 보기 전에 첫 번째 인증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문은 86번입니다. 네, 86번이에요.
자, 다음은 고려시대 때 뭐냐 토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여기 고려시대 때 토지제도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에 많이 나왔죠. 최근에 좀 나오진 않지만 언젠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기출빈도가 상당히 높고 수능이나 한능검에서 상당히 강조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가는 역분전이죠. 뭐 태조 때 나오니까 뭐 한문 사료 없이 여기 알 수 있는 거고, 요 관련된 사료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사료예요. 그 다음에 나는 경종 때죠. 경종 때는 시정 정식하죠. 예. 그 다음에 다는 목종 때죠. 개정 정식하죠. 그래서 요거는 굳이 한문을 해석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지식을 통해서 일단은 파악이 된 거야. 예.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기역에 들어간 토지제도 명칭, 역분전. 그 기역 이전에 리을 대성을 진행했던 경제 기반 쓰시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약간 뭐냐면 생소한 문제인데 이게 시민화국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봤어요. 그냥 알아두시라고. 그래서 시급과 노급을 지급했다. 요 내용인데 자 시민화국사에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국 직후에 제대로 된 제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삼국시대로 이대로 실행됐던 시급과 노급을 활용했다. 공로가 타고난 관료나 고려에 기부한 호족들에게 시급과 노급을 하사해 경제 기반을 제공했던 것이다. 자, 시급의 지급 대상자는 경수왕이나 건원 같은 최고의 기부 인물이나 왕족도 제한된 반면에 노급의 지급 대상은 기부 호족가, 그다음 공신, 띄어쓰기 안 되네요. 관료 등 상대적 범위가 넓었음을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나제도에서 이제 성립 과정에서 어떤 점을 모색했는가? 시전정책과에서 모색한 게 뭐냐면 신주 세력이 타동하여 타협해 정부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했다. 신주 세력인데 신세력은 이제 그 당시 강종 때 이제 등용한 세력들, 구세력은 호족 세력들이죠. 이 시정세력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아주 어렵게 나왔어요. 10년도 기출문제. 그 다음에 이제 다제도의 지급 기준을 나의 기준의 지급 기준을 고려해서 기수할 거. 그래서 이제 다기준 개정적 시가를 시정적 시가에 이제 뭐냐면 그 지급 기준 고려해서 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단서를 달았죠. 예. 조건을 달았죠. 토지제도와 명칭을 토지제도 명칭을 병기할 것. 여기 보면 자 여기는 시정적 시가에 막연했던 기준인 인품을 삭제하고 간직이란 단일 기준을 땄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보면 지우고 좀 할게요.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서양 근현대사 자료다. 그래서 작성 방법에 따라서 그 답안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지만 독일 정부하고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정부가 맺어진 조약인데 이거는 이제 무슨 조약인가 알 거야. 서계에 있는 그 당시 이제 나파르 조약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음. 그래서 그 당시 독일이나 그 당시 러시아나 왕따를 당했어요. 독일은 이제 1차 세계대전 일어난 전범 국가였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소비에트로서 이제 국가를 세웠고 이제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왕따를 당했죠. 그두 개의 왕따 국가들이 서로 결합했어. 그래서 이제 만든 조약인데 지금 약간 뭐가 비슷하냐면 북한하고 지금 러시아 관계가 비슷한 것 같아. 러시아도 지금 러우 전쟁 때문에 왕따 당했고 북한도 핵 건이면서 왕따 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두 왕따 국가끼리.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뭔가 국제적 고립을 좀 탈피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 기업과 관련된 소리의 경제정책 명칭과 이 정책을 실시한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독일 정부는 소비에트 러시아의 사기업 활동. 원래 사기업을 인정해서 안 되죠. 근데 사기업을 인정했어. 그래서 그들이 제안이 최근에 수령돼 있음을 통보하고. 그래서 여기에 사기업 활동이 나왔다 보니까 요건 뭘까요? 그 당시 이제 신경제 정책이죠. 네프라고 하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공산주의 폐해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반란도 일어나고 하니까 여기에서 자본주의 요소를 이제 도입하는 신경제 정책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경제 정책은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정책을 실시한 이유가 뭐냐? 요것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근과 규모 농민 발생 그리고 크루샤트트 해군 기지의 군대 반란
같은 적군, 예전에서 같이 이제 혁명을 위해서 싸웠던 적군들이 적군을 공격한 사건이죠. 이게 상당히 뭐냐면 충격이 컸나 봐요. 그래서 급속한 공산주의 정책, 그러니까 전시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정책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니은의 조약 원칙, 나파도 조약. 그다음 독일과 소련의 니은 조약을 체결하기 정치적 배경을 및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둘 다 왕따 국가라고 했죠. 그 당시. 그래서 그 당시 이유를 보면요. 잠깐만요. 이거 좀 표시를 해놔야겠다. 정치적 배경과 이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독일은 전범 책임을 지고 바이오샤의 혹독한 대우를 받았으며 사회주의 혁명을 이룬 국가 소비에트 러시아는 유럽 국가를 인정하지 못했다. 자, 이런 상황을 타개오자 독일과 소비에트 러시아는 뭐냐면 중동부 유럽을 협력하면서 서유럽과 맞서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일이 이제 그러면 소비에트 러시아 입장에서는 독일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 근데 독일 입장 소비에트가 얻을 게 없거든요. 물론 이제 뭐 석유라든지 뭐 식량 같은 거 얻을 수 있지만 뭐 이건 다른 데 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독일은 주로 소비에트 러시아를 어떻게 이용했냐면 그 당시 군사 기지로서 이용했어요. 예. 그래갖고 보통 독일 같은 경우에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군대 수도 축소하고 그 다음에 탱크나 장갑차 개발도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그리고 함대도 딱 이렇게 톤수도 제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저 성능 좋은 이제 뭐냐 무기를 만들려면 독일 안에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에트에 가갖고 기술자들이 거기서 만든 거야. 시험하고. 그래서 한번 이제 프로토타입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대신에 독일은 이제 소비에트에서 군사고문단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용하면서 하면서 이제 그 신무기를 만들면서 또 소비에트에게 여러 가지 전략 전술 같은 것들을 이제 뭐냐면 알려주죠. 뭐 스나이퍼, 저격수의 적용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독일하고 나중에 소비에트가 이제 싸우잖아요. 독소전. 그때 독일하고 러시아의 전략 전술이나 이런 군사 교범들이 비슷한 게 많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독일이 러시아한테 알려줬기 때문에요. 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자, 하여튼 주 8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면 라파도 조약 체결 이후에 서유럽 국가들은 독일의 유화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자, 이는 물론 독일이 원한이 가장 깊은 프랑스의 반대를 쉽게 실현될 수 없었지만 꼭 미국의 민간 자본가는 프랑스의 감정을 느긋해 성공했고 그 결과 맺어진 것이 루카울 조약이다. 아마 그 당시 미국의 민간 자본가의 입장일 때는 러시아에 진출하고 싶은 것 같아. 여기가 뭐 사회주의든 자본주의 국가든 하여튼 자본의 입장일 때는 돈이 될 만한 건 다 하려고 하잖아요. 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다음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내가 늘 역설하는 것은 기획은 서로 악수한다든가 외형이 융합된 땅에 그 미지근강이 아니라 물이나 기름도 무리하게 뒤섞이면 융합된 것이 되다. 그래서 아니 된다. 외형이다. 마음이 피나 사형이나 모두 일체되는. 그러니까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까지 해라.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조선에서 정신 총동원을 낼 때 이제 내렸던 그 포고문 내용이거든요. 요때 들어간 것이 뭐냐면 내선일치죠. 음. 내선일치는 뭐냐면 내는 뭐예요? 내지인가 선은 조선이죠. 내지인가 조선이는 같다. 그래서 종전에 일신동의하고 더 한 단계 나은 거야. 일신동의는 이게 1910년대, 20년대 사용했던 건데 청왕표의 밑에는 모든 시민이 한국인이든 일본이든 똑같은 시민이다. 다만 한국인들은 좀 열등하고 좀뭐 하기 때문에 일본이랑 같이 대할 수는 없고 이들이 민도가 상승할 때까지는 좀 유보 기간을 둬야 된다. 논리인데 여기는 아예 아니야. 그냥 똑같다. 이런 거야. 왜 똑같다는 걸 강조하겠어요? 한국인들을 물적 어떤 인적 기반을 동원해서 전쟁에 이용해 먹기 위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 한번 각자 읽어볼게요.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획에 들어갈 건 내선일치고, 자, 니은의 용어는 이제 뭘까요? 니은의 용어는. 여기 쭉 있는데 니은이 어딨나? 네, 요거죠. 자, 요거 이제 잘 모으시면, 여기 연도를 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출처를 보라고 하셨죠? 1938년 소학교 규정인데, 요거는 몇 차 교육령 관련이죠? 3차 조선교육령.
1938년에 3차 조선교육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때 특징이 뭐냐면 앞에서 내선 일치에 따라서 교육과정도 편제로 이제 바뀌었는데 예전에 일본인 학제하고 조선인 학제가 이원화됐죠. 그래서 일본인은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죠. 그리고 조선은 그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그다음에 전문학교 이거를 일원화시킨 거야. 어느 쪽을 일원화시키면 일본 쪽 상향평준화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소학교, 중학교, 뭐냐면 대학교 이렇게. 그리고 소학교는 이제 뭐냐면 나중에 1941년에 국민학교라는 이름으로 사용했죠. 예, 국민학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나 내용에 반영된 정책의 목적을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매일신보인데 연도가 1940년 9월 4일이죠. 매일신보는 총독부 기간지예요. 거기 원래 대한매일신보였는데 나중에 이제 총독부가 매수를 했죠. 강제로. 그래서 대한제를 빼고 매일신보를 뭐냐면 썼던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전시상황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또 뭐냐면 전시상황이 아니라 사인이 울렸다는 게 뭐냐면 궁성요배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인을 올리면 일곱 시 방향으로 일곱 시 군성요배 사인은 일곱 시 여기 있죠. 군성요배를 얼른 생각을 못했던 것이다. 뭐 해갖고 있는데 그래서 사인을 올리면 그 청왕폐하에 있는 도쿄를 향해서 궁성을 이제 요배를 하는 거야. 엎드려가지고. 예. 그렇게 있다. 그래서 약간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어릴 때는 그게 있었어. 6시가 된가 5시가 되면 항상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어갖고 모든 사람이 딱 써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거든요. 요거 비슷한 것도 했는데 자 궁성요배를 그 당시 모아 내용을 봤는데 정책의 목적을 쓴 거야. 이건 뭘게요? 궁성요배가 반영된 정책은 그냥 한국 식민화 정책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써야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식민지 정책을 왜 했냐? 한국인들을 일본인에게 동화시키고 이랑에게 충성하게 만들어 정쟁에 쉽게 동원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기 때 학제 개편 내용을 간내용을 고려해 쓰시오. 자, 앞에서 강조하는 게 뭐야? 내선일치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일본인과 조선인이 뭐냐면 학제가 다르면 안 되겠죠. 학제를 통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향평을 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선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도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언제가 나올 수 있어 이게. 그래서 예전에 나올 때는 이제 한국사에서 한번 나왔고 역교내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역교사 딱 한 번 나왔다. 역교원 나올 때 3차 조선교육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때 학제 기편이 있었는데 한번 볼게요. 한국인이 다니는 학교와 일본이 다니는 학교의 명칭을 동일하게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당시에 이제 남녀가 분리돼 있었죠. 네 예를 뒀으니까 있는데 못하네. 자 이렇게 해서 통일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침략정제 확대하는 과정에서 1942년에 소학교 명칭을 한국 시민을 안단 학교는 위해서 국민학교로 바뀌었고 교육기관의 수업연을 주었다. 그래서 이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1996년까지 사용했다가 나중에 초등학교라는 명칭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한글 작업하면 항상 불편한 게 뭐냐면 국민학교를 쓰면 자동으로 초등학교가 되더라고. 어, 그래서 이게 오타가 예전에 좀 생겼어. 나는 분명히 국민학교 썼는데, 한글에다 보니까 초등학교 바뀌어져 있는 거야. 이것도 이제 뭐냐면 또, 예전에 버마라는 국가가 미얀마로 바뀌었잖아요. 버마를 쓰면 미얀마로 그대 나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잘못된 용어니까 그걸 좀 고쳐 써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제 만든 거라고 생각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거를 이제 공부하는 역사 입장 때는 이게 필요하거든. 국민학교 용어를 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 이렇게 나오니까 요걸 뭐냐면 하려면 요걸 띄어쓰기 해서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용해야 돼. 좀 힘들어. 네.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학교에서 군사훈련 실시하고 일상생활에서 일본어만 사용하게 해요. 한국인들의 정신과에 일본식 바뀌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니은용을 좀 얘기 안 했네. 자, 3차 조선경에서 리얼 조선어는
뭘로 바뀌었을까요? 예전에는 조선어를 좀 약간 시간은 적게 했지만 필수 과목을 뒀어요. 예. 그렇지만 이때는 이제 뭘로 바뀌었냐면 그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어. 이미 이제 그 전에 국민학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소학교죠. 고등학교 요 교육은 아직 아예 없앴고, 여기는 이제 뭐냐면 중고등학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예. 아, 잠깐만. 말 잘못했네. 그전에는 이제 뭐냐면, 그, 했는데, 요때는 이제 선택 과목으로 바뀐 거예요. 선택 과목. 예. 그래서 선택 과목 바뀌고, 1940년대 들어와서는 아예 이제 그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약간 이제 내용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이게 일단은 제가 이제 원문에서 이제 그 내용을 그 교과서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소학교잖아요. 근데 소학교 때는 3차 조선교육에서 소학교는 아예 조선어를 뭐냐면 쓰지 못하도록 했어요. 쓰지 못하도록. 예. 그래서 여기는 뭐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선택 과목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해서 얘기하는 거야. 소학교에서는 쓰지 못하게 했고, 그다음에 중학교 가서는 이제 선택 과목 했다가 중학교에서 1940년에 선택 과목을 아예 금지시켰어. 4차 조선교육 넘어서.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일단은 원문 그대로 이제 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다 했지만 실제로 소학교는 그 당시 뭐냐면 쓰지 못했다고 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학교만 이제 한정됐는데 요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내용을 이제 그대로 해갖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것은 이제 뭐냐면 선택 과목 관련된 내용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앞에서 이제 좀 헷갈렸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학교하고 이제 좀 헷갈렸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다른 책하고 이제 비교해서 보니까 요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한 것보다는 그 당시에 수학교 규정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고, 실제 수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중학교는 선택 과목 했다가 나중에 없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팩트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쭉 해봤고요.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전공 B를 넘어갔습니다. 예.